49편 심연을 마주하다. 섭의 눈앞에서 순정이 거친 사내들의 손에 붙잡혀 사라지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도로로 뛰어들려 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자신을 겨누는 민수의 차가운 시선과 주변을 에워싼 그림자들은 그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것은 순정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오. 제발 나만 데려가시오. 섭은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턱짓으로 그를 지시했다. 사내들이 다가와 섭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그는 순정이 끌려간 것과는 다른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거칠게 떠밀려 들어갔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완벽한 무력감 속에서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달았다. 차는 한참 동안 서울 시내를 달렸다. 섭은 창밖을 보며 지금쯤 순정이 어디서 어떤 공포에 떨고 있을지를 상상하며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든 순정을 지켜야 한다. 설사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고 이 시간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더라도 그 아이만은 반드시 미래로 돌려보내야 한다. 차가 멈춘 곳은 소속사 건물이 아니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에 위치한 개인 녹음실을 겸한 별장이었다.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비밀을 이야기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섭은 차에서 끌려 나와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음 스튜디오로 이끌려 들어갔다. 스튜디오 안에는 먼저 도착해 의자에 앉아있는 순정이 보였다. 다행히 다치거나 험한 일을 당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 거대한 녹음 콘솔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마왕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도 작업실에서의 예민한 모습도 아니었다. 그는 모든 감정을 지운 채 심연처럼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다. 섭과 순정은 그의 앞에 나란히 섰다. 팬과 스타가 아닌 죄수와 심판관의 구도였다. 마왕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순정을 잠시 스친 뒤 섭에게로 향했다. 다시 만났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당신이 기획하고 저 아이가 주연을 맡은 이 기나긴 연극, 이제 슬슬 막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의 말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선고와도 같았다. 섭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윤을 마주보았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50편, 죄인의 변론, 혹은 예언자의 독백. 마왕은 민수에게 눈짓했다. 민수는 순정의 팔을 가볍게 이끌어 유리벽 너머의 작은 부스로 데려갔다. 순정은 불안한 눈으로 섭을 돌아봤지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부스의 문을 닫았다. 이제 스튜디오 안에는 섭과 마왕, 단둘만이 남았다.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 당신 정체가 뭐냐는 따위위 유치한 질문은 하지 않겠어. 대신 다른 걸 묻지. 나에게서 원하는 게 뭔가? 돈, 명예, 아니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가? 마왕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섭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제 변명하거나 숨지 않기로 했다. 오직 진실의 무게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소. 단 하나, 당신이 사는 것. 당신의 음악이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것, 그것뿐이요. 나를 살려. 당신이 얻는 게 뭔데? 구원. 섭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다. 내가 본 미래에서 당신은 이미 죽었소. 하지만 당신의 노래는 죽지 않았지. 당신의 노래는 당신이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둠 속의 등불이 되어 주었소. 나처럼 인생을 실패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놈에게도, 저 아이처럼 이제 막 꿈을 꾸기 시작한 아이에게도 당신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야. 길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대의 예언자였지. 그런 당신의 음악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멈춰버리는 미래를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연기라고는 할 수 없는 심장을 울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마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유일한 이해자처럼 보였다. 마왕은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섭은 마지막 쇠기를 받기로 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오. 다음 달 당신이 늘 비웃던 10대들의 댄스 음악이 가요계의 모든 판도를 뒤엎어 놓을 거요. 혜성처럼 나타난 3명의 아이들이 난 알아요 라는 노래로 한 시대를 열게 될 테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그 이름은 19년 92년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미래의 증거였다. 마왕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섭의 독백은 광인의 잠꼬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진심이었고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다. 마왕은 자신의 모든 이성과 상식이 눈앞에 이 초라한 남자가 뱉어내는 말들 앞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민수에게 유리부스 안에 순정을 다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다시 한자리에 모인 3사람. 마왕은 여전히 겁에 질려있는 순정과 모든 것을 각오한 듯 자신을 바라보는 섭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좋아. 마왕이 입을 열었다. 당신들의 정체도 목적도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당신들이 내 목숨을 구한 것 또한 사실이지. 그러니 당분간 당신들은 여기서 지낸다. 내 눈앞에서 섭과 순정의 눈이 커졌다. 당신들이 정말 내 미래를 지키러 온 수호천사인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악마인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까지 당신들은 여기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그것은 감사도 협박도 아니었다. 기묘한 동거의 시작을 알리는 거부할 수 없는 선언이었다. 도망자와 추격자의 관계는 끝나고 이제 감시자와 감시대상이라는 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51편 금빛 3장 보이지 않는 감시. 마왕의 별장은 섭과 순정이 머물던 누추한 쪽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호화로웠다. 높은 천장과 따뜻한 원목마루,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민수는 2 사람을 각각 다른 객실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깨끗한 침구와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편안함은 두 사람에게 금빛으로 치장된 새장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두 분은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시게 될 겁니다. 민수는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규칙을 설명했다. 이 별장 부지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준비될 것이고 마왕 형님의 개인 작업실에는 허락 없이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탈출을 시도할 경우 모든 약속은 파기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말투로 전하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섭과 순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죄수였다. 새로운 생활은 기묘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섭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문이었다. 노동으로 단련된 그의 몸은 강제된 휴식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매일 아침 별장의 정원을 정비하거나 낡은 창고를 청소하며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였다. 그것은 그의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순정은 마왕의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는 그녀가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만큼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불안을 달랬지만 늘 등 뒤에 보이지 않는 시선이 꽂혀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왕은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두 사람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집안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때로는 정원에서 묵묵히 잡초를 뽑는 섭의 뒷모습을, 때로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순정의 옆모습을 자신의 작업실 창문을 통해 오랫동안 관찰했다. 그는 두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가장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단서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왕은 새로운 앨범의 타이틀곡 가사를 쓰다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고독이라는 주제를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작업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순정이 소파에 앉아 시집을 읽고 있었다. 마왕은 무슨 생각에선지 그녀의 앞에 자신이 작업하던 악보를 내려놓았다. 학생, 네, 나는 외롭다는 말을, 외롭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시험이었다. 그는 이 소녀의 감수성의 깊이를 떠보고 싶었다. 순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악보에 적힌 가사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방 안의 모든 시계들이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라고 쓰면 어떨까요? 마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정의 한마디는 그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던 문제의 핵심을 단번에 관통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시계가 제각각 흐르지 않고 단 하나의 시간 속에 갇혀 똑같은 소리만 내는 공간. 그보다 더 완벽한 고독의 이미지는 없었다. 그는 순정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소녀팬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어쩌면 자신과 같은 종류의 감수성을 가진 동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감시자와 감시 대상에서 아주 조금 다른 관계로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52편, 과거의 흔적, 미래의 질문. 마왕은 섭에게도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섭을 단순한 협박범이나 사기꾼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섭이라는 인간 자체가 가진 미스터리를 풀어보고 싶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위스키 2잔을 들고 정원에 앉아있던 섭에게 다가갔다. 한잔하지. 섭은 말없이 잔을 받았다.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술만 마셨다. 침묵을 깬 것은 마왕이었다. 당신 손을 보니 평생 편하게 살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노동으로 다져진 섭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을 보고 하는 말이었다. 섭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었소. 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핑계를 대고 실패만 거듭하며 살아왔지. 그의 목소리에는 가감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성공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진 마왕은 실패의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남자의 이야기에 이상하게 끌렸다. 그는 어쩌면 섭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걷지 않았던 또 다른 미래의 자신, 혹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기묘한 유대감이 쌓여가는 동안 순정은 홀로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섭이 들려준 잔인한 진실의 파편들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밤 순정은 정원에서 돌아온 섭을 기다렸다가 그의 방으로 찾아갔다. 여쭤볼 게 있어요. 섭은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미래의 나는 행복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섭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그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행복하지 않았어. 아니,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지. 우리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섭은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순정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녀의 꿈을 꺾고 서울로 데려왔으며 자신의 이기심과 무능으로 그녀의 빛을 어떻게 꺼뜨려왔는지. 그는 남편이라는 단어만 뺀 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너의 세상을 존중하지 않았어. 너를 내 세상의 부속품으로 만들려고 했지. 그게 내가 너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순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미래의 고통에, 그리고 그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시간을 거슬러 온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에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작업실로 향하던 마왕이 우연히 그들의 방문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흐느낌 소리.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 몇 마디가 그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예언자와 메신저가 아니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그 관계가 이토록 깊고 아프고 비극적인 사연을 담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새로운 질문으로 가득 찼다. 저 두 사람은 대체 과거에, 아니 미래에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 그는 이 미스터리의 핵심이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저 두 사람의 슬픈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하기 시작했다. 53편 예언의 검증, 시대의 격변. 금빛 세장 속에서의 시간은 기묘한 평온함 속에서 흘러갔다. 섭과 순정, 그리고 마왕. 세 사람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채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갔다. 그들을 묶어주는 끈은 바로 섭이 던져놓은 마지막 예언의 실현 여부였다. 때는 19년 92년 12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열기로 뜨거웠다. 별장의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에서는 연일각 후보들의 유세 장면과 판세 분석이 흘러나왔다. 마왕은 뉴스를 볼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웠고 섭과 순정은 그 옆에서 말없이 화면만 응시했다. 섭이 예언했던 김영삼 후보의 당선. 당시로서는 누구도 쉽게 확신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었다. 마왕은 여전히 섭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이 예언마저 실현된다면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세계관을 송두리째 부정해야만 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거대한 각본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두 사람을 계속해서 관찰했다. 순정은 더 이상 마왕을 우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존중했지만 그 안에는 연민과 동지애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가끔 마왕이 작업으로 지쳐 보일 때면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어가 건네곤 했다. 섭은 별장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두 사람은 마왕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을 지키며 무언가를 함께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개표 방송을 지켜보았다. 엎치락뒤치락하던 개표 초반에 혼전이 끝나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화면 속에서 한 후보의 당선 확실이라는 자막이 떠올랐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후보 당선 확실. 섭이 말했던 그대로였다. 또 하나의 미래가 그의 입을 통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왕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형, 이것까지. 마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요란한 축하 방송이 사라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 속에서 마왕의 마지막 이성이 가루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저 남자는 사기꾼도 미치광이도 아니었다. 그는 시간을 거슬러 온 유령이자 미래를 보는 예언자였다. 마왕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마지막 진실과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섭과 순정이 앉아있는 소파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54편 마지막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제 장난은 끝났어. 마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소파 앞에 멈춰서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당신 야구 경기 결과를 맞췄고 오늘 대통령 선거 결과도 맞췄지. 당신이 미래에서 왔다는 거 이제는 믿어. 하지만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그의 시선이 섭의 얼굴을 지나 순정에 떨리는 눈동자에 닿았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들 두 사람의 관계야. 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저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인이라고 했고 저 아이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어. 평범한 관계가 아니지. 당신들 대체 미래에 어떤 관계였던 거지? 그것은 섭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는 이 진실만은 순정이 평생 모르기를 바랐다. 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지금 두 사람 사이에 겨우 싹튼 새로운 관계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순정의 얼굴을 고통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섭의 침묵이 길어지자 마왕이 그를 다그쳤다. 말해, 당신, 저 아이의 미래에서 대체 누구였나? 마왕의 외침이 작업실을 울렸다. 섭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순정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에 담겨있던 깊이를 알 수 없던 사랑과 후회. 그가 들려주었던 들꽃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그의 처절한 고백. 세상에 그토록 지독한 사랑과 그만큼 거대한 죄책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관계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 섭이 고통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려던 찰나 순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가늘게 떨렸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선명하게 작업실을 갈랐다. 그녀의 시선은 마왕이 아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섭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깨달아버린 슬픈 운명에 대한 확인이었다. 남편이었군요. 순정의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섭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마왕은 숨을 멈췄다. 예언의 마지막 조각이자 이 모든 비극의 핵심이었던 진실이 미래에서 온 남자가 아닌 과거의 소녀의 입을 통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작업실 안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만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